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83부 위기의 평양 그리고 또 다른 결말 이란 주제로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627년 1월 22일 치열한 사투 끝에 안주성을 함락시킨 후금군은 다음 목표로 조선의 서북면 방어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어디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냐면은 평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죠. 확실히 평양이라는 동네가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것 같아요. 평양은 고대 고구려 시절부터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고 고려 시대에도 거의 수도에 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역시 북방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침략을 방어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조선이 이 서북면 일대에 대해서 많이 좀 천시하고 그런 게 있긴 있었죠. 고려 색깔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다 해가지고 굉장히 경계하고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조선시대에도 이 평양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평안도 관찰서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지방관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지역이 역시 또 이 평양에다가 주재를 하고 있는 평안도 관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서북면의 행정과 군사를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평안도 관찰사로 윤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윤환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윤두세의 아들이에요. 임진왜란 때 나름대로 이제 조선 조정을 이끌어 나갔던 핵심 중역 중에 한 명이죠. 그 윤환이 약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 평양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8,000명이라는 숫자는 야사 기록을 토대로 산출하는 숫자고 실록에는 그냥 10,000명 이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강 눈치채셨겠지만 이 8,000명은 진짜 평양에 있는 병력만 8,000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싹 다 끌어모은 병력이고 그리고 안주성 같은 경우도 훈련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후방인 평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괄해난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괄해난 때 A급 부대는 거의 다 공중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때 평안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들이 A급 병력이 아니라 대개 B급이나 C급 병력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원이 이끌고 있던 병력도 대개 이제 그렇게 좀 등급이 낮은 부대들이 여기 배치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선군의 A급 병력은 어느 쪽으로 다 몰려있냐면은 수도권 쪽으로 몰려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서북면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윤원은 이미 후금군이 능안산성을 함락시키고 내륙길을 돌파해서 안주성까지 육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지만 안주성에 대한 구원을 좀 주저하게 됩니다. 확실히 윤원이라는 인물이 문관이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인 판단 능력이 좀 이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 좀 주저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였냐? 윤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주보다는 평양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안주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평양의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예상 밖으로 안주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죠. 이게 문제인데 안주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견고하고 지금 수비태세가 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안주성 자체는 원래 견고한 요새가 맞죠. 하지만 그 성을 지키는 병력이 지금 충분한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평양과 안주가 서로 기각지세를 이루면서 호응하는 관계가 돼야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좀 이제 판단 미스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비보가 평양에 전해지자 평양시대는 굉장히 큰 충격이 빠지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 안주하고 평양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도 보면은 인천하고 부천하고 서로 이제 왕래가 많은 것처럼 뭐 사실은 이 두 지역 다 서울 쪽하고 교류도 많죠. 그런 것처럼 안주하고 평양의 관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주가 그렇게 아작이 나버리니까 이 평양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안주에는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혹은 아는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에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 평양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원이 실수를 한 거는 뭐냐면은 너무 작전을 계산적이고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 안주와 평양은 순망치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주가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게끔 평양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필요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을 틈타서 아무래도 소문이 소문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온갖 종류의 유언비어가 성중에 난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평양의 민심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윤허는 서둘러 성안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나서긴 했지만 이미 성 내에는 탈영병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통제불능의 상태로 흘러가는 과정이 있게 되죠. 1월 23일 안주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신속하게 진군을 한 후군부는 어느새 평양 외곽 지역까지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군군의 신속한 공세에 충격에 빠진 평양의 시티즌들 안 그래도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데 후군군이 정말로 평양 외곽에 출몰을 하자 그야말로 민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은 계속해서 탈영을 시작하게 되고 평양의 국민들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제살길을 찾아가지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평양에 남은 병력은 2,000명 남짓. 그나마 남아있는 국민들도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쟁에 있어서 역시 투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윤원이 너무 지나치게 문관틱하게 계산적이고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지에서 많이 접고 들어간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서북면 일대의 조선군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게 사실은 투지였거든요. 그래서 뭐 능안산성, 안주성,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전방 요새들도 이런 투지들을 발휘를 해서 후군군의 전력을 계속 깎아주고 있었던 건데 정작 가장 견고한 요새를 보유하고 있는 평양이 이 투지에서 제일 크게 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윤호는 이대로 평양에서 결전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자, 그랬더니 종사관이었던 홍명구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은 지금 형세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헛되이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평양을 포기하고 후방으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자, 홍명구의 구체적인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후방으로 물러나서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을 한 다음에 북관에서 남아오는 병력, 여기서 말하는 북관은 함경도, 육진 일대의 병력이죠. 거기에 있는 병력들은 그래도 조선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최정의 병력들이고 곧 급변 소식을 듣고서 이 병력들이 남아올 것이다. 그 병력과 합류를 해가지고 협공을 가한다면은 이거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작전상 후퇴를 하자라고 그렇게 홍명구가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홍명구도 사실은 좀 실수를 한 게 말은 맞아요 이것도. 근데 평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좀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양이 이런 식으로 함락이 돼버리면요 일전도 치르지 않고 한 방이 넘어간다. 그거는 앞에 있던 뭐 안주성, 능안산성 이런 거 넘어간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안에 남겨진 물자들이 고스란히 후군군에 넘어가면은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윤허는 이미 이쯤 해가지고 의기가 많이 저하된 모양이에요. 본인도 지금 살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홍명구가 이런 건의를 하니까 옳았구나 하고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평양을 사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던 윤원. 이곳에서 헛되이 죽지 말고 일단 생존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진왜란 파트 얘기하면서 생존 없이 승리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리하게 죽는 것보다도 전력을 보존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일단 사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적의 전력을 깎아 먹어야 되는 구간도 있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상황을 잘못 적용하면 정말 참 문제가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타이밍에 도망을 간다든가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에 무모하게 달려든다든가 이게 전형적으로 지는 패턴이거든요. 자, 사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원이 치기하였다. 적병이 이미 숙천에 이르렀는데 본성의 군병들은 모두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미 소문만 듣고서도 병력이 막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텅 빈 성에 홀로 앉아 있자니 이렇다 할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군관
40여 명을 이끌고 중화로 퇴각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병력은 거의 다 흩어져 버렸고 지휘부만 어떻게 해서든 빼내가지고 평양을 포기하고 도망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윤원은 즉각 남은 병력을 이끌고, 남은 병력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이끌고서 황희도 중화 방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요. 실록에는 중화로 이동을 했다라고 돼 있고, 야사이는 성천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성천이 어디냐면은 평양이 동쪽이에요. 중화는 평양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윤원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다면은 중화로 간 게 맞는 거고, 정말로 홍명부의 건의대로 북간의 병력과 합류해서 반격을 꾀하려고 했다면은 성천으로 간 게 맞는 건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실록의 말이 맞는 건지 야사의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실록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더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면은 일단 성천으로 갔다가 북한 병력이 금방 안 올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중화로 갔다. 요 코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요 부분은 좀 기록이 미비해요. 자, 그래서 실록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윤원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비판을 받고 있냐? 합사하여 아래기를 평안감사 윤원은 겉으로는 굳게 지킬 계책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달아나 피할 마음을 품고서 적병이 들이닥치자 성문을 열고 스스로 무너져 편리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저버리면서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니 그 죄를 만일 군율에 따라 처단하지 않으면 황주와 평산 두 성도 반드시 차례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윤원이 제대로 된 일전도 치르지 않고 저렇게 평양 같은 요충지를 적한테 홀라당 열어 제끼고 물러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비판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문제가 되는 게, 평양이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뚫려버리게 되면은 그 뒤로 계속 평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커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황주 정도인데, 이건 이관의 난 때도 그랬죠, 그죠? 만약에 이 황주까지도 뚫리게 되면 또다시 이제 또 평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막아야 되는 것이 임진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양을 너무 손쉽게 내줌으로써 조선군은 전략상 굉장히 심각한 약점을 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적진에는 이관의 난때 참여를 했던 한윤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 평양만 프리패스하면 그 다음번에 나머지는 다 껌이다. 후궁분이 자랑하는 기마부대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냥 팍팍 밀고 가십시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던지 여기서 적에게 어느 정도 손실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윤원과 홍명구 두 사람에게 나중에 굉장히 불운한 운명을 안겨다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주성에서 장렬하게 선화했던 남이영, 김준과 또 다른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처럼 평안도 관찰사 윤원이 평양을 포기하고 사실상 성내에는 노약자들만 남게 됩니다. 성 안에 남겨진 노약자들은 어디 뭐 피난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상 관군한테까지도 지금 현재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자 이 평양 시티즌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돼요. 결국 악에 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결사항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양의 국민들은 전 판관 김준덕을 의병장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는 장정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방어군을 나름대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한편 후금군은 평양 안에 조선군이 더 이상 없다라는 첩보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평양을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서 여유롭게 평양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하지만 평양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결사의 각오로 항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금군은 항상 그러했듯이 평양에 먼저 항복 권유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평양 사람들은 여기서 죽기로 각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항복 권유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 그리고 후금은 고민을 해요. 저 안에 있는 병력은 정규군도 아니고 사실상 민병대인데, 근데 문제는 평양 자체가 원체 견고한 요새라는 거죠. 아무리 민병대라고 해도 그렇지 쟤들이 저렇게 결사의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이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격으로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쓸데없이 여기서 시간을 끌리게 되면은 속전속결로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다는 초기 작전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평양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냐. 더군다나 전에는 관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후방을 공격당할 염려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군군은 이렇다 할 일전을 치르지 않고 평양에 약간의 견제 병력만 남겨둔 다음에 신속하게 남하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후군군이 평양을 공격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자 사실상 죽음을 각오했던 평양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윤원이 여기서 이렇게 결사의 각오로 버티고 있었다면은 후금이 평양성을 어차피 섣불리 공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견제와 후금 측의 교란만 좀 유도를 했어도 향후 전쟁의 흐름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물론 뭐 역사의 만약이란 없지만요. 그리고 이 평양 공방전은요,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 뭐하고 유사하냐면은 왜 그 고려시대에 있었던 2차 거란전쟁, 그때 당시 있었던 서경 공방전하고도 나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관군이 서경을 버리고서 도망을 쳤죠.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끼리 결사의 각오로 한전태세를 갖추자 당시 거란군도 결국에는 서경의 공략을 포기하고서 그냥 남아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한 패턴이네요. 이처럼 평양의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후군군의 공성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평안도 각 지역에 퍼지게 되자 나름대로 이게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플러스 효과였냐? 자산에서는 진사, 임표변 등이 의병을 일으켜서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를 하게 되죠. 즉 의병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임표변 부대는 모라산 일대에서 복병을 배치해서 이곳에서 후금의 정찰병들을 습격하면서 교란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용강현에서도 황사림이 의병을 조직해서 역시 소규모 유격전을 펼쳐서 후금군을 교란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몇몇 의병장들의 노력으로 평양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문제는 이런 의병장들이 후금군의 주력군 공세를 제대로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조선의 관군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평양의 방어선이 너무 손쉽게 뚫리게 되면서 후금군은 이렇다 할 전력 손실 없이 그대로 황해도 지방까지 남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월 25일 후금군이 평양을 지나 황해도 방면으로 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황해병사 정호선은 크게 당황하게 되어 당시 황해병사 정호선은 5천여 명의 병마를 이끌고 황주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평양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평양에서 버티고 있으면 후방인 황주에서 서포트를 한다. 그런 작전 개념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지만 평안도 관찰사 윤원이 이렇다 할 교전도 없이 평양을 포기하고 중화까지 후퇴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정호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정호서가 이끌고 있던 병력도 말이 좋아서 5천이지 인근 지역에서 다 모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병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렇다 할 방어선을 정확하게 이제 견고하게 구축한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후금군의 공격을 받는다면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는 관찰사가 이끄는 군대도 저렇게 후퇴를 했는데 내가 저거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앞에서 그냥 열어주니까 나도 같이 열어버리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신론, 투지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모든 건 아니지만 나름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호선은 독자적으로 후금의 남하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병력을 봉산 일대까지 후퇴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처럼 황해도 방어군이 싱겁게 물러남에 따라서 후금군은 조선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밀고 내려가서 수도 한양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너무 손쉽게 뚫리니까 황해도도 손쉽게 뚫려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임진강 방어선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양 지척거리까지 후금군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조선은 또다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대위기를 맞이하는 동안 과연 조선 조정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었는 것인가? 당시 조선 조정의 결정은 무엇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